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일 것. 같은 사람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넷째,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당권이 실행돼서 달라질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즉 내가 경매나 공매로 매수한 땅에 남의 건물이나 수목이 있다면 이걸 이제 철거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경매나 공매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위에 건물이나 수목이 있다. 그럼 그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자에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장기간 그 땅을 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나 경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민법, 그리고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법 366조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이제 주로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과 민법 279조의 지상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279조는 지상권을 물권의 하나로 이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이거는 서로 합의에 의한 약정지상권이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법률이 강제적으로 인정하는 지상권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이 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독립시켜서 이제 거래의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가.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각각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어버리면 건물 소유자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해버릴 수 있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한 어떤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런 약정이 없어도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왜 함정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함정인 이유는 토지를 경매받았을 때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신축 중인 건물이든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버리면 돌로 만들었거나 콘크리트조 같은 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간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 밖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간 사용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기간만큼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 때문에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지료는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토지상의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그 제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지료만 받아야 되니까 지료만으로 보충이 안 되는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법정지상권을 깨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법정지상권은 바로 민법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이 판례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정지상권을 중심으로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될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 366조의 저당권 실행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한번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일 것. 같은 사람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넷째,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당권이 실행돼서 달라질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에 건물 철거하는 그런 약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이거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이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셋째,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정지상권을 깨뜨리는 어떤 기준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분해해보면 그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면 바로 깨뜨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깨뜨리기의 어떤 기준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건물이 아님을 밝힌다는 겁니다. 원래 법정지상권 대상은 건물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 깨뜨려지겠죠. 요거는 민법과 관습법에 공통되는 요건입니다. 두 번째,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음을 밝힌다. 이건 민법 366조에 한정되는 요건인데 민법 366조에 의하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이 되니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걸 밝히면 깨뜨려지겠죠. 자, 셋째,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힌다. 이것도 민법 366조의 요건인데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근데 동일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 깨뜨려지겠죠. 네 번째,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힌다. 이것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히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깨뜨릴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음을 밝힌다.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이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니까 있다면 깨뜨려지겠죠. 여섯 번째,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인 2년간 치료 연체 등이 있음을 밝힌다. 2년간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연체된 사정이 있는지를 이제 밝히면 깨뜨려지겠죠. 이거는 민법 관습법에 공통되는 이제 요건입니다. 자, 일곱 번째, 법정지상권의 존속 기간. 이게 30년, 15년이죠. 이게 경과되었음을 밝힌다. 이것도 민법, 관습법 공통된 요건인데 존속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되니까 소멸이 경과됐다는 걸 밝히면 깨뜨려지겠죠. 자, 이상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법정지상권 대상이 건물이 아님을 밝힌다.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경매나 공매로 산 땅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그것이 건물에 해당돼야 하고 건물이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깨뜨려집니다. 자, 건물이 아닌 것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유일하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이 있습니다. 이게 20개 집단인데 보통 관광지나 이런 데 보존하는 그런 20개 집단의 임목 등기가 되는데 임목 등기의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에 해당돼야 되고 그 건물에 해당되려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떤 건물이 지금 신축되다가 이제 중단된 거, 가건물,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이걸 건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주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좀 부실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이 있다면 그거의 구성 부분이나 부합물 종물에도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중인 건물, 무가 건물, 미등기 건물, 가건물이라도 이렇게 기둥, 지붕, 주벽이라는 이 건물의 형태만 갖추면 건물에 해당되고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닌
비닐하우스라도 고정식의 견고한 비닐하우스, 또 이동식 컨테이너가 아닌 고정식 컨테이너, 이런 것들도 이제 건물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결국 건물로 볼 수 없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 주유소 같은 데 있는 캐노피, 기둥이 없는 세차장, 벽이 없는 야외 철 구조물 주차장, 그리고 이제 골프 연습장 철골 구조, 건축 공사장의 이제 H빔 철골 구조물, 파고라, 정자, 원두막, 군사시설물인 참호, 진지, 교통업, 요거는 판례에서도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경매등으로 매수한 땅이 있는 구조물이 건물로서의 형태, 즉 기둥, 지붕, 주벽을 갖췄는지 여부를 면밀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갖추지 못했으면 법정사건이 이제 깨뜨려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음을 밝힌다. 자, 일반적으로 건물에만 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면 토지에 저당권이 또 여러 개 설정될 수 있죠. 그중에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히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아직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지상권은 이제 깨뜨려지는 거죠. 다만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게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게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언제 신축이 됐는지 이걸 면밀히 파악해 봐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과세대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도 있겠죠. 등기부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확인해 보고 이게 없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항공사진 같은 걸 또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의 전기나 수도, 가스 언제 인입이 됐는지 인입 시기 같은 것을 뭐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가스업체 이런 데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이 그 뒤에 정축, 개축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축이나 개축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볼 거냐? 이때는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다만 존속기간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정축, 개축 이전에 구건물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이 철거 후에 신축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하나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이제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이제 신구 건물의 동일성이나 소유자의 동일성이 없다 해도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역시 이제 옛날 건물, 구건물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이제 판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담보로.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뒤에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대한 그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똑같이 설정해 주지 않는 한 법정저당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토지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아직 건물이 완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건물이 기초공사만 현재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1층 바닥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이런 거죠. 이게 되어 있고 공사가 계속 진전이 돼가지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게 건물로서 기둥, 지붕, 주벽 이런 형태를 갖춰버리면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금 건물이 기초공사 정도 하고 있다면 이거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을 낼 때까지 기둥, 지붕, 주벽이 형태가 갖추어질지
어떨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 법정지상권이 부담을 안는 낭패를 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힌다.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 소유라면 법정지상권은 깨뜨려지겠죠.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고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건물, 토지 등기부를 각각 떼보면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건물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이름과 신축한 시기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게 없다면 부득이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이제 설치자인 이제 한전이나 수도 사업소, 가스업체 등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은 아닌데 서로 가족관계다. 부부나 아버지, 그리고 친척관계, 법인과 임원관계, 그리고 신탁이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관계 이런 경우에도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부자관계, 부부관계,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 이렇게 있어도 이제 이런 거는 동일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거나 명의 신탁을 한 경우에도 외관상으로는 서로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외관을 중시해서 이 경우는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한 뒤에 대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저당권 실형으로 경매되어 가지고 대지만 타인의 소유로 됐다.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대지와 건물은 서로 다른 사람 소유에 속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다면 미등기 건물은 원래 신축한 사람 소유입니다. 매수해도 나한테 등기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미등기 이전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는 내 소유지만은 미등기 건물은 원래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경우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기 이전에 원래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것을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해서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 경매로 타인의 소유된 경우라면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지만은 그 앞에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 처음으로 분리될 시점에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또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을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처분을 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공통으로 이제 적용됩니다. 먼저 토지만 이제 공유관계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단독으로 이제 건축한 다음에 일부 대지 지분이, 토지 지분이 타인에게 경매 등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공유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서 부당하다 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이 공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 소유의 토지만을 타인에게 매매, 경매 등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지상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는 한 토지 매수인은 건물 공유자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수인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근거로 들었죠. 다만 이때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의 예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음으로 토지 건물 모두 공유 관계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모두 동일한 여러 명의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나 건물의 지분 일부가 경매나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제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걸 이제 이유로 들었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지분이 전부가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힌다. 이것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 여기서 처분 당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처분 당시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된 권한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처분 당시 개념은 강제경매나 매매, 정려, 공유물 분할, 귀속재산의 불화, 조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경우에 한해서 살펴보고 처분 당시란 언제인가에 대해서 종전의 대부분 판례는 매각대금 완납일이 기준이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다 냈을 때, 그럼 낙찰자는 소유권 넘어가는 시점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이죠. 그때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면 된다 하는 게 종전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 후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기준 시점을 엄청 앞당겼습니다. 거의 한 10개월이나 1년 가까이 당겨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문제는 또 강제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가압류나 건재당 등기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볼 거냐. 대부분은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시점이 원칙적으로 강제경매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보지만 판단하겠지만 강제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가압류나 건재당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일되는 시점을 이 가압류 등기시 그리고 건재당 설정 등기시로 앞당기고 있음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돼서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시점은 가압류시가 됩니다. 이거는 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보다 상당히 앞당겨지는 거죠. 가압류 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하는 거죠. 즉 이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돼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압류가 이 강제경매로 인해서 본압류로 이행돼서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이 포섭이 됨으로써 당초 이제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 시기가 아니고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가압류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 집행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가압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보다도 그 앞에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뒤에 강제경매로 건재당권이 이제 소멸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시점은 건재당 설정시로 또 앞당겨집니다. 즉 이제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의 담보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설정했는데 설정 이후에 갑자기 소유자가 달라진 그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초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도 부당하게 이게 가치가 높아지거나 떨어진 그런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인지 여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최초로는 매각대금 완납일이었습니다.
그때 동일이면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로 거의 한 10개월이나 1년 정도 앞당겨져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일로 앞당겨지고 또 그보다 더 앞당겨져서 지금은 가압류에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가압류 시점, 가압류보다 앞서서 건조당이 있으면 건조당 등기 시점, 그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제 동일해야 된다 하는 거로 많이 이제 앞당겨졌다는 것을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지를 매매하는 단계에서 매수인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미리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을 어느 정도 했는데 매매 계약이 결국 나중에 깨졌다, 해제됐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권이 인정되느냐. 자, 여기에 관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습부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다섯 번째, 당사자 간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음을 밝힌다.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그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 철거 특약이 만약에 있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주장하는 자, 즉 법정지상권을 깨뜨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물 철거 특약을 인정한 판례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이제 건물 중에 건물만 양도하고 그 양수인과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또 토지를 매각하면서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인 2년간 지료 연체 등이 있음을 밝힌다. 이런 두 가지의 법정사는 공통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289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지료 연체로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약정을 해도 그건 무효입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란 뭐냐? 체납되는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연속해서 2년분이든 통틀어서 2년분이든 이제 상관이 없죠. 자,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의해서 이제 감정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한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료 청구 소송에서 지료 액수가 이제 확정된 때에 비로소 지료 연체의 효력이 이제 발생하되 다만 2년 연체 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이제 소급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잔금 납부일부터 연체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료 청구 소송 판결 확정 당시에 이미 2년분 이상 지료가 연체됐다면 이때는 지급을 좀 유예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이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법정 지상권 성립 시점부터 계산해서 이미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됐다면 판결 확정과 동시에 연체된 지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 지상권자의 자금 사정 같은 걸 고려해서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멸 청구 행사가 유예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판결 확정 시점이 이미 4년분 지료가 연체된 경우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반 이상 지난 후에 지료 지급 청구를 받고도 다시 2개월이 지나도록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비로소 이제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두 번째, 지료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 유예 기간이 이제 불필요하다는 거죠. 지료 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부터 연체된 지료 채무가 2년분에 이르는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유예 기간이 없이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이제 볼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이제 경과되었음을 밝힌다. 민법 280조에 의하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라고 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보다 더 짧게는 정하지 못하게 한 거죠. 다만 이제 최단 존속 기간보다 더욱 장기간으로 존속 기간을 정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영구 무한으로 기한을 약정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 전속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 그 이외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15년, 건물 이외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5년입니다.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되기 때문에 30년, 15년이라는 전속기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석조란 거는 돌로 만든 건물이죠. 석회조는 시멘트 블록이나 콘크리트 건물이고, 연화조 건물은 벽돌로 만든 거죠. 그리고 견관 건물이 뭐냐에 대해서 판례를 보면 그 건물이 갖는 물리화학적인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 해체의 난이도 이런 걸 종합해서 경고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례가 인정한 경고한 건물이 어떤 게 있느냐? 이 경고한 건물에 해당되면 30년을 지료만 받을 수 있겠죠. 건물이 견고한 집안에 시멘트 블록 및 몰탈에 의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시멘트 블록으로 쌓은 뒤에 시멘트 몰탈을 바르기로 내외 벽체를 마감하고 지붕은 목조로 된 보에 스레트 이끼로 시공한 간이 식품 매장, 이걸 이제 견고한 건물로 봤습니다. 또 대법원은 견고한 집안 위에 시멘트 블록으로 벽체를 쌓은 뒤에 기와 또는 스레트로 지붕을 만든 농촌주택, 그리고 블록조 스레트 지붕 구조의 상점 및 주택과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또 이제 견고한 건물로 봤습니다. 견고한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 재료로 강재가 이제 사용됐지만 기둥과 다른 자재가 나사, 즉 이제 볼트로 서로 연결되어서 해체가 용이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동식 주택, 또 해체가 용이한 조립식 주택, 이런 것도 이제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5년 이제 존속기간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지 20년이나 견고한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이미 20년, 내가 매수한 시점이 20년에 경과됐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후에 나머지 10년만 지나면 이제 존속기간이 이제 경과돼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이유로 이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법정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이렇게 소멸을 하게 되면 민법 283조에 의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갱신 청구를 해보고 갱신해달라고 해보고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매수 청구 당시 건물 시가를 법원 감정가만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2년분 내가 지료를 연체해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이제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법정 지상권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소송으로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결여되어서 깨뜨려지는 경우에는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 안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 불법 건물이 있는 거죠.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그리고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그리고 사용료를 내놔라는 그런 이제 소송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정 지상권 깨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자, 유치권 깨뜨리기가 안개 속에서 누군지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상대방과 싸워야 한다. 그거 이제 비유한다면 법정지상권 깨뜨리기는 밝은 대낮에 눈에 제대로 보이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이제 대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하나하나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해 나가다 보면 대체로 이제 좀 쉽게 해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